안녕하세요. 한국사 79번째 시간, 한국사 79번째 시간입니다.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온라인 강의에 들어갔겠죠. 이거 녹음을 제가 1년 만에 해보는 거라서 뭔가 익숙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거 감안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불어닥친 외환위기. 여러분 IMF 사태 알죠?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과 극복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의 극복 이후 달라진 경제 변화에 대해 세계화와 외환위기의 극복. 1998년 한국에서 최초로 생산된 폴더형 휴대폰 내부 회로 기판에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것을 발견했다. 이 휴대전화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 분야를 개척하려는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 회로기판 한번 보시고요.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이래요. 다음. 자, 교과서 본문 봅시다. 교과서 본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그 신자유주의가 뭔지 볼까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기반을 둔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로 정부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 이게 신자유주의의 특징이에요. 그 신자유주의가 있으면 그냥 자유주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전에 있었던 자유주의는 그 보이지 않는 손 알아요?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영국에서 출발한 자본주의. 그게 자유주의고, 그게 이제 29년 대공황으로 좀 한풀 꺾였다가 정부 개입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가 이제 70년대에 가면 뭐 석유파동 뭐 이런 거 때문에 봐봐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넘긴 선진국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표방했다. 문을 열라는 거죠.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 협상 개시를 위한 강요 선언, 즉 우루과이 라운드 기억나요? 전두환 정부 시대에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를 발표했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했다. 이 기구는 시장 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고 각 국가 간 또는 지역별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허용했다. FTA가 뭔지 한번 보시고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교역을 확대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대대적인 수입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였고, 그래서 바나나가 싸졌다고 했지? 외국 자본의 거래 자유화 방안을 발표했다. 곧이어 세계무역기구 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996년에 우리가 OECD 가입하거든요. 에 가입함으로써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문을 열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로 보자면 김영삼 정부 때 WTO 가입과 OECD 가입은요. 각각 95년, 96년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보세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정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자, 프린트 봅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무엇인가? 세계화란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증대에 따라 세계가 단일 체계로 나아가는 현상.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한 묶음이 되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미국화. 그 세계가 미국적으로 변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 세계화를 미국화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밀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시카고 대학교의 시카고 학파의 경제사상을 신자유주의라고 한대요. 1929년 대공황 이후 경제계를 풍미하던 케인즈주의. 케인즈주의 뭐냐면 경제에 국가 개입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케인즈주의인데 이게 오일 쇼크와 영국병을 겪고
자본의 세계화에 기반을 둔 경제적 자유주의, 그리고 규제 철폐를 통한 이윤 추구, 그리고 80년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 정부 수립 이후 이게 급격하게 급부상했대. 오일 쇼크는 뭔지 알지? 이게 1차 오일 쇼크는 4차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73년도인가? 석유 수출 기구가 석유 수출을 좀 줄인 거. 이 1차 오일 쇼크고, 2차 오일 쇼크는 1978년 이란 혁명으로 이란의 석유가 수출이 금지되었을 때, 이 석유 수출이 금지되니까 석유값이 뛰었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웠어. 세계 경제가. 영국병은 뭐냐면, 영국병은 그런 거죠. 파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얻어내. 그래서 과도한 복지라든지 또는 과도한 노동자의 권리 형성, 이런 걸 영국병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80년대에 마가렛 대처 정부라든지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 정부가 이거를 깨버리려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루과이 라운드 86년부터 94년까지. 가트 기억나? 우리가 이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할 때 박정희 정부 초반에 가입했어. 이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려는 국가 간 협상을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고, 이 가트가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서 WTO로 재탄생했어요. 95년 1월 1일에. 우리도 95년에 여기 가입했고요. 다음. 자,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두환 정부 마지막 해와 노태우 정부 시기와 겹쳐요. 대충 노태우 정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 경제 질서의 확립, 그리고 소득 분배의 개선, 그리고 사회 개발의 확대, 고기술 제품 부분에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의 개편. 뭐 예를 들면 이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거든요. 뭐 그런 거.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게 이때야. 특징: 시장과 자본 개방 압력으로 국제 금융과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입이 이루어졌고요. 3조 호황이 소멸되었대. 3조 호황 기억나? 3조 호황?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게 소멸되었대. 경제가 좀 안 좋아졌겠죠? 자, 국민소득은요 7,500불까지 올라갔고요.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 정도. 경상수지는 흑자를 봤네요.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경상수지가 181억 달러 흑자를 봤어. 물가도 안정적이야. 6.8%. 좀 안정적. 그죠?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노태우 정부 마지막 해부터 김영삼 정부, 거의 김영삼 정부와 일치한다고 보면 돼요. 목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형평 제고, 균형 발전, 개방 국제화 추진, 통일 기반 조성. 이게 목표래. 특징: 기업 소유를 분산시키고, 그러니까 재벌을 해체한다는 거지. 어느 정도 기업 소유를 분산시키고 산업 구조 조정을 시도하면서 기술 개발과 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한다. 이게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이게 계획적인 경제개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경제기획원에서 주도하는 계획적인 경제개발의 마지막 이 7차예요. 이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에서 주요 사건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94년 6월에 체결되어서 세계 무역기구 WTO가 95년 1월 1일에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요해. 이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96년에 가입했어요. 결과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13,000불이 넘었어요. 드디어 만불을 돌파한 거지. 그치? 네, 이거 만불 돌파하자마자 IMF 맞아가지고 다시 꺾이긴 했어.
그 IMF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국민소득 만불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원화 가치를 고평가해가지고 국민소득 만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7.9%, 경상수지는 마이너스 430억 불 적자. 어마무시한 적자를 봤네요. 이것도 역시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에 큰 원인이죠. 이것도. 자, 교과서 285페이지, 교과서 285페이지를 봅시다. 한국 경제가 한계에 부딪히다. 한국 경제는 외자 유치와 수출 주도 산업화 정책으로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었다. 권위주의 시기, 즉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승만, 요 시기에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한 재벌, 삼성, 현대, LG 같은 재벌과 대기업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의 개방 압력이 본격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외국에서 돈 빌려오는 게 많고 수출 주도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국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재벌과 대기업에 치우친 한국 경제는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며 한계에 부딪혔다. 이때 재벌과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가 계열사를 많이 늘렸어요.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고 하죠. 문어발식 확장. 이걸 삼성 봐봐. 삼성이 별 계열사가 다 있잖아. 뭐 반도체도 있고, 뭐 핸드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또 뭐 있어요? 삼성 그러면은 뭐 제일제당 제일모직도 옛날에 삼성 거였죠. 설탕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 별거 다 만들어요. 재벌 기업이. 그죠? 그런 거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또 김영삼 정부 때는요, 국제수지의 악화에 따른 외채 위기와 중화공업 분야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의 영향으로 부실 기업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 개혁을 추진했대. 즉 금리를 자율화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고정금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맡기는 거지. 자율화하고 금융 구조를 조정하면서 금융시장 개방에 나섰대. 그러면서 부실한 은행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 이러한 조치로 규제의 문턱이 낮았던 단기 외채 유입이 급증하게 되었대. 그러니까 그전에는 금리가 조금 높아도 장기적인 외채를 빌려왔거든요. 근데 금융 자율화 조치로 금리는 좀 낮지만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그러니까 빨리 갚아야 되는 그런 빚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재벌들이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하면서 기업 규모를 확장하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기 돈으로 사업 확장하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서, 그것도 외국의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확장을 했다는 거고요. 부실한 종합금융사들이 난립하면서 금융 부실이 증가했대요. 이게 IMF의 큰 원인이죠. 옆에 표를 봐봐. 단기 외채 비율이 45, 43, 53, 58 꾸준히 늘고 있죠. 92년에 조금 줄었다가, 그죠? 단기 외채가 꽤 늘었지, 그치? 총 외채 비율도 늘고. 외국에게 돈 빌려가지고, 잘 들어? 외국에게 돈 빌려가지고 재벌들이 계열사를 늘렸어. 그리고 외국에게 돈 빌려가지고 금융 시장에 부실한 은행들이 그 돈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 외국에서 이 단기 외채를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 외환이. 자, 프린터 봅시다. 한국 경제의 급성장, 외자 유치와 수출 주도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권위주의 시기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한 재벌과 대기업이 세계시장 경쟁력이 강화되었대요. 한국 경제의 문제점,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 외국에게 빌려온 돈, 그리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부품, 그리고 그거를 외국에게 또 갖다 팔아야 되는 거. 외국에 너무 의존하는 거. 내수 시장보다는
외국 시장에 너무 의존하는 거. 재벌과 대기업이 너무 편중된 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서 그래요. 1990년대 금융개혁. 90년대 원인 외채 위기와 중화공업 분야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로 인해 부실 기업이 증가했대. 그래서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야. 노태우 정부 때 금리를 자율화하고요. 97년 김영삼 정부 때 IMF 직전이죠.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시장을 외국에 개방해요. 결과적으로 단기 외채 유입이 급증했고요. 재벌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으로 종합금융사가 난리했대요. 자, 다음. 자, 교과서 봅시다.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 숨기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수입 자율화를 수반으로 하는 경제 개방 체제에 편입했지만 1996년 주요 대기업이 최악의 경영 실적을 거두고 이듬해 97년이죠. 97년 1월부터 연쇄 부도가 일어나면서 파산하기도 하였다. 1997년 타이가 태국이지.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로 외환자금이 급속하게 한국을 탈출하자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외환보유고는 곧 고갈되었다. 그러니까는 대기업이 단기간에 빌린 돈, 외국에게 빨리 쓰고 주겠다고 빌린 돈이 연장이 안 되는 거야.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보증을 쓰고 해가지고 나 정부에서 보증 쓰고 해서 이게 연장이 됐거든. 연장을 안 시켜주고 그 돈이 고스란히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이거를 한국은행에 있던 그 외환보유고에서 꺼내다가 갚아주다가 이게 한계에 다다든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한계에 다다르면 국가 부도를 선언해야 돼요.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국가 부도, 지불 유예라고도 하죠. 그거를 선언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직전까지 갔다고.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을 거듭하였다. 이에 정부는 총체적인 금융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1997년 외환위기. 여기 외환위기의 원인 한번 보세요. 기업의 부실, 금융 부실,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환율 불균형, 게다가 달러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다음. 자, 구제금융을 요청하다. 프린트 봅시다. 배경. 정권 홍보. 이때 정권은 김영삼 정권이죠. 김영삼 정권 홍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외화를 방출했대요. 왜냐하면 소득 1만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래요.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김영삼 정부 때 달성했잖아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화를 고평가해야 했대. 그 원화가 가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민소득 1만 불을 유지할 수 있거든. 자, 정부의 시장 감독의 소홀, 그리고 대기업의 차입 경영과 문화발식 확장, 금융기관의 부실,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외국 투자가들의 자금 회수로 인한 외환 보유고의 급감,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외환 자금의 급속한 유출. 자, 이게 IMF의 원인이에요. 이 부분, 이 배경, IMF의 배경, 이 부분은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지. 딱 봐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니? 이거는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 외환위기. 외환보유고가 39억 달러까지 급감했대요. 거의 우리나라 이제 일주일치도 안 남은 거야. 외환고갈 사태가. 그래서 IMF로부터 195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았대요. 대신에 IMF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에 IMF의 경제 지도를 받아야 돼. 예를 들면 뭐 대기업 계열사 줄여라, 대기업 부채 줄여라, 부실 금융기관 퇴출해라, 그리고 고용유연화라는 말을 통해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라. 해고를 쉽게 하자. 이런 식으로 IMF가 시키거든.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다음.
자,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다. 국제금융을 통해 국가 부도 사태를 면했지만 국제통화기금 IMF의 요구에 따라 경제 주권의 제약을 받고 IMF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강력한 구조조정과 고용 유연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등 극심한 고통이 뒤따랐다.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흑자를 내고도 파산하는 등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고요.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해졌으며 지역과 사회, 교육과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회적 양극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대요. 다음, 자, 외환위기를 극복하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많은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선생님도 이 금모으기 운동에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 돌반지들을 갖다가 주셨어요. 선생님은 돌반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금모으기 할 때 돌반지 다 갖다 줬어요. 이때 나라에 바쳐야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정부는 각국의 정상들을 설득하고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경제협력을 이끌어냈으며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부실한 금융기관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부 자산의 매각을 통해 공적 자금을 조성해서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했다. 공적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재벌들 살려주고 그리고 추락한 이 서민들의 삶을 좀 더 도와줬다 뭐 이런 거죠. 2000년 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차관을 상환했다고 발표했고 2001년 8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 자, 탐구활동의 자료 1 한번 보시고요. 자료 2, 자료 3, 이 사료 한번 보세요. 이 사료가 나오면 IMF 사태, 외환위기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다음, 자, 포인트 봅시다.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다. 일단 정권이 교체되었죠.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여당이 바뀌었죠. 여당이 신한국당에서 국민회의로 여당이 바뀌었어요. 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되었어. 이때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리고 해고 규제가 완화되어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고요.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일부 독점 재벌 대표적인 기업이 한때 우리나라 재계 서열 2위까지 갔던 대우그룹 혹시 들어봤니? 대우그룹이 이때 해체되었어. 그리고 기업 정책이 변했대요. 소수 대기업 지원 정책에서 벤처기업 중소기업 육성으로 공공재 민영화를 하고자 했대. 공공재 민영화 뭐 예를 들면은 뭐 철도라든지 뭐 항만이라든지 뭐 공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민영화하려고 했고요. 일부는 민영화가 되었어요. 외환위기를 극복하다. 전 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 351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의 금을 수합해서 21억 3천만 달러를 모았대. 대단한 국민들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강도 높은 기업 구조 조정과 외국 자본의 유치, 그리고 부실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했어요. 그리고 대기업 빅딜. 빅딜은 뭐냐면 대기업들끼리 겹치는 사업을 합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지. LG전자의 LG 반도체와 현대전자가 빅딜을 해가지고 LG 반도체를 현대로 넘기고 현대에서는 뭐 전자 쪽을 LG로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자동차도 뭐 기아 자동차랑 현대 자동차가 합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빅딜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 문어발식 확장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공적 자금의 투입. 이거 국민 세금을 가지고 대기업 살려주는 거야 이거는. 공적 자금의 투입. 그리고 공공자금 부분의 민영화를 통해서 2001년 8월 23일에 IMF 자금을 상환해서 우리가 약 한 3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IMF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다음. 자,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체결되다.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제공한 국제통화기금 IMF의 요구로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국제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이 빠른 속도로 한국에 진출했다잉.
외환위기 극복 이후 한국 정부는 교역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걸 추진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지? 노무현 정부 때 칠레와 협정을 발효한 것을 시작으로 한 칠레 FTA가 우리나라 최초 FTA라고 시작으로 미국, EU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요. 이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방식의 수입 자유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상품, 용역, 서비스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부분이 개방됨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뭐 핸드폰, 자동차가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요. 그리고 농산물, 외국 농산물 같은 거를 많이 수입하게 되었고요. 또 싸진 게 뭐가 있냐면 이거 FTA 이후에 외제차가 엄청 싸졌어. 그래서 요즘은 개나 소나 외제차 굴리려고 하잖아, 그치? 옛날에는 외제차가 동네마다 뭐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했거든. 요새는 뭐 아파트 단지에 보면 외제차 막 엄청 많잖아요. FTA 덕분이에요, 그게. 자,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로 개방이 진전되면서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어 이익률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해지는 등 시장에 먼저 진입한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체결 결과에 따라 이해득실이 엇갈리면서 피해를 보는 산업이 나타났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남겼다. 이게 뭐냐면 이게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값싼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이 노동자들이 그 설 자리를 잃는 부분이 좀 생겨났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농민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수입 농산물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리지 않게 되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래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뭐 이러한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서는 협상에서부터 발효, 재협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가 보다 하시고 여기 2019년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 보세요. 일단 칠레, 페루, 콜롬비아, 그죠?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대부분, 그리고 인도, 중국, 유럽, 그죠? 터키까지 유럽, 그죠? 이건 한미 FTA에 대한 사유예요. 이쪽은 한미 FTA를 왼쪽은 한미 FTA를 지지하는 자료고요. 오른쪽은 한미 FTA를 왜 하면 안 되는가 반대하는 자료고요. 이거 어쨌든 두 자료 나오면 한미 FTA에 대한 거구나. 한미 FTA는 참고로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거예요. 2007년에. 다음 프린트 봅시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다. 자본 개방, IMF의 요구, 국제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한국 침투, FTA 체제의 추진, FDA. 긍정적인 부분은 수출 기업이 가격 경쟁률을 갖추게 되어 이익률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선택지가 다양화되었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현대, 기아, 뭐 쌍용, 삼성 요 정도 있었는데 외국 자동차들도 이제 비교적 싼 값에 들어와가지고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좀 다양화되었죠. 그죠? 자, 부장이 아니고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대요. 노동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고, 그리고 외국산 농산물이 싸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좀 약화되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30분이 조금 안 됐네요. 여러분 필기하고 막 한다 보면은 45분, 50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주. 안녕.